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넘어야 될 게 뭔가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네. 그러니까 김주애가 중국에 가서 어떤 우선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북한이 만든 영화나 신문을 보고 알 수 네. 있는데 네. 그것만 보면 김정은이 열차에서 내릴 때 상당히 우선적으로 받았고 또 김주애가 북한 대사관 이제 들어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 대사관 대사관 간부들한테 인사하고 그다음에 김주애가 또 나가고 또 오는 또 열차 안에서 간부들만 모여 앉아 하는 해에 김주애가 등장하고 하면 외부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북한 사람들은 네. 아 이게 김주애를 차후 북한의 후계자로 중국이 받아들였구나.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김주애의 지위가 인정받네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은요,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모시고 지금 북한에도 여러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태영호 전 사무처장이십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자마자 이렇게 88 포르테를 매우 탐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이게 뭐 한두 통도 아니고 왜 저렇게 많이 났을까 저기다가. 굳이 여기 5개 놓을 필요 없죠. 하나는 드려야 되겠죠? 아, 이거 아이고. 여기 출연하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거? 아유, 원래는 아닌데. 아이고. 우리, 네, 처장님은 드려야 될 것 처장님 두 같습니다. 손으로 이번에 오자마자. 종중종중.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태용호 사실 이제 전에 국회의원도 하셨었고, 네네.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사무처장을 해주셨는데 지금 요즘은 뭐 주로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그 7월 중순에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서 퇴임한 이후로 원코리아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원코리아?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면 뭐 북한은 뭐 이제는 두 개 국가로 가자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다 계속 지금 뭐 국호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불러달라. 그다음에 예. 휴전선도 이제는 국경선으로 하자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저 국내 상황도 그렇게 넉넉치는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통일 공감대에 대한 그 여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낮아지고 있고 있다. 네. 낮아지고 있고. 네. 꼭 해야 되냐? 그래요. 뭐 이런 그다음에 것도 지금 많고요.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과연 필요할까? 뭐 지금 갈라지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네. 이런.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러다가 이거 진짜 두 개의 국가로 이거 분단이 고착될 거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면 안 되고 네. 우리는 원래 뿌리도 하나였고 앞으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원 코리아 이런 운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가볼 수 없으니 네. 북한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좀 재미나는 스토리도 만들어서 좀 궁금증도 생기고 통일이 되면 좋겠네. 뭐 이런 통일에 대한 공감대, 당위성 이런 것도 제가 좀 전파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뭐 시민운동 이렇게 하신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뿌리가 하나라는 걸 제외하고 꼭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젊은 MZ 세대들이죠. 바로 저의 생각은 네.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궁금증을 네. 가진 분들도 있어서. 그건 네. 현실적인 문제, 예. 궁금증을 떠나서 예. 과연 이겁니다. 통일이 되면 나한테 뭐 좋은 게 있을까? 예. 본인의 네. 개인을 지금은 다 개인이 이익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실제 섬과 같은 나라였어요. 네. 휴전선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 같은 건 이제 세계적인 10위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하려면 이젠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해양 국가처럼 바다 쪽으로만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과 같은 그런 거대한 내륙국가 시장에 우리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유리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또 우리나라의 내수 또 이게 대단히 이제 커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도 취업의 기회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첨단 노하우 이런 기술들이 더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더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국제 뉴스에 엄청 또 나왔습니다. 네. 김정은 딸과 함께 중국에 갔잖아요. 네.
뭐 여러 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저는 좀 뭐 작은 문제긴 합니다만 김주애는 도대체 왜 거기 간 거예요?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김주애가 아직 12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지만 네. 다 큰 성년처럼 네. 또 앞으로 북한의 4대 후계 구도에 맞추어서 중국에다가 또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싶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에 데리고 갔는데 네. 이 김주애에 대해서 북한의 언론과 김정은이가 우대했던 바와 중국이 여기에 대한 호응이 좀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주애가 열차에서 내리고 같은 장면인데 북한이 카메라로 찍는 각도와 예. 중국 언론이 찍어서 홍보하는 각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래, 그렇죠. 예, 이건 지금 북한이 이제 그 김주애가 잘 나오게 찍은 것 같고. 예. 아, 이건 북한이 찍은 거고. 네. 첫날 이제 중국이 찍은 데는 이제 김주애의 얼굴이 다 가리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보고 중국 언론에서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방문이 끝나자마자 북한 언론이 공개를 했어요. 이거 예. 모든 그 다큐로서 그때 보면 학권이 김주애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넘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김주애가 중국에 가서 어떤 우선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북한이 만든 영화나 신문을 보고 알 수 네. 있는데 네. 그것만 보면 김정은이 열차에서 내릴 때 상당히 우선적으로 받았고 또 김주애가 북한 대사관 이제 들어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 대사관 대사관 간부들한테 인사하고 그다음에 김주애가 또 나가고 또 오는 또 열차 안에서 간부들만 모여 앉아 하는 해에 김주애가 등장하고 하면 외부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북한 사람들은 네. 아 이게 김주애를 차후 북한의 후계자로 중국이 받아들였구나.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김주애의 지위가 인정받네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일어날 일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데리고 갔지만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자기 딸 주애를 중국 간부들에게 공식 소개하지도 못했고 그저 아버지 따라간 딸의 위치였던 거예요. 예, 그러나 북한 지금 내부에 홍보하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마치도 김주애가 중국에 가서 제2인자로서의 그런 우선적인 대우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게 다 편집되어 있어요. 북한에서는 후계자로 대신 중국이나 다른 데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의도는 명확하게 차기 후계자는 주애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김정은은 딱 주애라기보다도 북한은 4대도 또 역시 후계 구도로 간다. 일단 김씨다. 이걸 이제 각인시키고 싶어 내가 하는 거예요. 혹시 제거되더라도 또 있다? 네.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중국과 북한 사이에 뿌리 깊은 내용이 있는데 뭔가 하면 중국은 공산당 국가입니다. 예. 그러면 공산당 국가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게 후계를 반대해요. 이거는 봉고 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뭐 마오쩌둥이나 이런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절대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가정 내부에서 이렇게 세습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세습할 때도 마오쩌둥이나 준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소개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갔죠. 그래서 鄧小平 시대에 와서야 북한이 자기 사정을 설명하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언론들이 김주애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아 이번에 김주애를 데리고 간 곳은 후계자 신고식이다. 그래서 신고식이 어떻게 열리느냐라고 주의 깊게 봤는데 결국은 신고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신고식이 성공했으려면 어디 뭐 막루는 못 갔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전승절 그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정도는 갔었어야 되나요? 공식 회담 장소에 들어갔던지 공식 회담 장소. 네. 아니면 김정은과 시진핑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네. 적어도 그 자리 정도에는 가 앉았으면 딸이 앉으면 이 얘기가 거기에 흘러나오지 그잖아요. 시진핑이 뭐 몇 살이냐 어떻게냐 그러면 네. 김정은이가 당연히 딸의 이름은 뭐고 애가 어떻고 향후 북한의 이제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네. 이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었겠는데 네. 그 자리에 못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뭐 김주애는 뭐 김주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그 북중러가 한 팀 되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또 한 팀 돼서 이렇게 또 대결 구도로 가냐 마냐 이제 요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네. 이걸 좀 봐야 돼. 이게 핵 무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세계 여론들이 천안문 광장 망루에 북중로가 같이 섰다. 네.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계속 분석하고 네네. 있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게 핵무기인데 북한, 중국, 러시아는 다 핵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한미일을 보면 미국만 핵이 있고 그러네요. 일본과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러면 핵을 가진 3국과 핵이 없는 3국이 이제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지역에서 그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을 가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의지에서 모든 군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은 또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군사활동이 가능해요. 독자적으로 네. 힘을 합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게 향후 앞으로 한반도나 타이완에서 군속 충돌이 일어날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 미국이 어떤 결심을 내릴까 미국이 축이 어떻게 되는가에 우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북중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대한 신경이 쓰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전문가들이랑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게 뭔가 하면 자 우리는 한미일이 이게 대단히 오랫동안 제도화된 협력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든 미군이 있고 일본에든 미군이 있고 네. 3개국이 계속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이게 계속 굴러와요. 북으로 중은 제도화된 게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요. 그렇겠죠.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 세 사람이 모여서 앞으로 한미일처럼 이게 제도화로 고착되느냐 네.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돼서 이게 고착돼 나가면 어떤 현상이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런 군사 협력이나 동맹 관계를 고착시키는 거는 상당히 오랜 프로세스예요. 예. 왜 뭐 토의하고 뭐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이 정책이 달라지고 그런데 북중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들입니다. 지금은 제도화가 안 됐다 해도 새 정상이 만나서 하자라고 사인하면 바로 그다음부터 속도가 날 수 예. 있는데 이게 제도적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북중러가 가깝지는 않았잖아요. 네. 되게 갈등이 많은 관계였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야 그냥 너네 팀인 것 같다 보지만 사실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기에는 너무 뭔가 갈등 관계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사이가? 그런데 그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거 보면 일단 우리는 영토적으로 붙어 있질 않아요. 네. 뭘 일이 생기면 6.25 전쟁 때처럼 미국이 먼 데서부터 중원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뭐 지금 뭐 말로는 북한의 핵을 쓰면 미국의 핵 응집 보복 할 거야지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중으로는 일단 국경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기동하고 6.25 전쟁 때처럼 중국이 결심하면 바로 압록강을 넘어 들어오고 이런 이제 구조인데 이제 이 북중으로 협력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터져가지고 다들 엔 처음에는 야 러시아가 뭐 금방 이길 거야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러시아도 쉽지 않아. 그러면 용병을 어디서 데려오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국은 북한군이 북한에서. 용병으로 갔잖아요. 그 보내주면서 니네 전쟁 나면 우리도 러시아도 보내줄게. 그것까지 썼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에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을 일으킬 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김정은이가 도와준 것처럼 북한과 중국 사이도 그런 군사적인 협력 관계가 있을까? 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한반도에 와 있는 미국은 어떻게 될 건데? 뭐 미군이 빼서 그게 갈 건지 여기서 계속 김정은이가 치고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여기 계속 미군이 있겠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네네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북중러랑 우리 한미일이 좀 다른 거는 그 북중러는 중러 투 아주 강한 나라들하고 이제 북한이라는 사실상 뭐 경제적으로 매우 작은 나라 작은 하나가 이제 나라죠. 있는 네. 거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제 슈퍼 파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라는 한 중간 정도 이상의 그런 나라가 이제 있는 거라 한미일은 사실 뭐 크게 엮이는데 뭐 미국이라는 이제 슈퍼 파워가 이제 강한 리더십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북중러는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 워낙 둘이 옛날부터 사이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이제 그 사이에서 잘 헤엄치느냐 정도가 이제 좀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바로 그런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북한의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경제력이 취약한데 그러면 흉한데서 계속 이렇게 홀대당하는데 어떻게 결국은 이런 행사 같은데 시진핑 옆에 가 설 거냐. 그래서 이걸 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다.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건 일단 손에 쥐면 파괴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네, 하니 네, 네,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재래식 무력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위권에 들어가고 네네. 있는데 경제력도 10위지만 우리 재래식 무력은 뭐 5위부터 10위권에 이렇게 있는데 답이 지금 뭔가면 과연 우리가 발전된 세계 5위의 재래식 무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위권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북한과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군사 전문가들은 핵이 끼어들면 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이 북한이 핵 가진 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핵 네. 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북중 회담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쭉 회담 내용 중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중국이 사실상 그런 지위를 좀 암묵적인 승인을 해줬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아마 거예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예. 중국은 너의 핵무기 가지지 마라 비핵화해라 예. 하는 요구를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왜 안 하는가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많은 걸 배우고 학습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가졌을 때 중국은 야 이거 핵을 너네 왜 핵이 필요해? 그 작은 나라가 이러면서 반대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지면서 북한군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핵이 북한에 없었다면 북한군이 못 갑니다. 왜 못 가는가 하면 아니 한반도에 한국군과 미군이 딱 북한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최정예 그 특수부대를 빼서 저 먼데 가겠어요. 그리고 무기 사람만 갔습니까? 모든 뭐 장비들 가고. 포탄 뭐 다 갔잖아요. 갔다는 건 뭐냐면 북한이 자신감이 있는 거 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라면 핵단추 누를 거야. 예. 근데 중국이 가만 보니까 야 우리가 북한 보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자꾸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 왜 향후 대만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한다면 북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핵이 없는 북한군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중국은 장기적 견제에서 핵이 있는 북한이 오히려 중국의 득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러시아를 보니 이렇게 결국은 보고 지금 중국에서는 큰 내 생각엔 내부적으로 네. 큰 한반도 전략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랑 중국으로부터 거의 핵 인정받은 북한이 네. 우리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인가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우 낮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문을 두드려요. 김정은 보고 예. 대화하자고. 북한은 대화하려면 입장을 밝혀라.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줄 건지 말 건지. 김여정이가 얼마 전에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안 하겠다. 예. 이거죠. 만약 대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하자는 건 결국은 핵 군축 대화한다면 나가겠다 이겁니다. 핵 군축 대화라는 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조건에서 하겠다면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북한은 계속 저울질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군축에 다음에 할 건지 아니면 계속 비핵화로 하자고 하겠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뭔가면 이게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말하고 미 국무부 말이 엇갈려요.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관하게 향후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회담을 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정은과 만나서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핵을 가진 나라와 하고는 좋게 지내야 된다. 이게 대단히 말이 다르거든요. 예. 좋게 지낸다는 건 뭔데요? 없애라고 요구하는 게 좋게 지낼 거야? 아니면 그러지 말고 한두 개 좀 빼고 이건 좀 없애고 내가 뭘 줄게 주고받고 하는 게 좋게 지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네. 혹시 그 어떤 무슨 핵 군축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 임기간에 그 어떤 레거시를 만들려는 거 아닐까 이 지점을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북한 우리가 입장에서 마지막 트럼프가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시기 첫 임기 때도 보면 톱다운 방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서 실무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원래 가면 볼튼 자서전을 보면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게 뭔데? 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대단히 주견도 강하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그 지점을 노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톱다운 방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을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데 네. 이분이 말투는 좀 친북일 수 있지만 북한이랑 친북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왜 자꾸 친북 말투만 좀 그렇다. 말투는 이제 오래 이제 북쪽에서 그렇죠. 사셨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뭐 국제 정세에도 물론 이제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 관련돼서 사이가 좀 되게 안 좋아지긴 했잖아요. 네. 이거를 더 좋게 만들 우리의 뭔가 방법이 있나? 아니면 뭐 여전처럼 계속 뭘 더 내줘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러고 싶지는 솔직히 별로 않고. 그렇다 북한도 뭐 우리한테 요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문을 요구도 안 두드려도 하고. 아유 뭐 아무튼 시끄러우시면 이런 반응을 계속 공개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보이잖아요. 우리가 뭘 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그때 판문점 선언이 나왔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 그때는 2018년도는 북한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왜 코너에 몰렸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도 동참해 가지고 예. 지역 북한이 그 흔한 석탄도 중국에 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 러시아라는 뒷배가 오히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찾아가는 것보다도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이 와요. 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뒷배가 생긴 거예요. 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난 시기처럼 힘들고 어려워야 우리 한국에 손 내밀고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그런 절박함, 아쉬움이 필요성 없구나. 이런 게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 우리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북한과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관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핵 위협이 우리 국민의 머리에 있는 한 우리는 북한에 뭘 지난 시기처럼 주거나 포주거나 일방적으로 뭘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남과 북이 서로 사이좋게 편하게 지내려면 서로 핵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부터 보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너네 핵 포기해. 난 말하는 순간부터 니네랑 얘기도 안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뭐가 될까 싶긴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네. 쉽지 않죠. 북한이 힘들어야 나오겠는데. 네. 북한이 힘들어져야 되는군요. 그러면 예. 전승절에 우리가 이제 우원식 의장도 가고 그다음 또 유엔 총회 북한이 오면 우리도 만나려고 접촉하려고 시도를 하고 할 텐데 그걸 좀 잘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지금 북한은 배가 안 고프니까 기다려야 돼요. 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나 이제 가능성이 없고 뭐 이번에 중국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도 북한이 제재의 고삐에서 이제 거의나 이제 풀려 나온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북한의 유화 제스처면 표시하지 말고 때로는 좀 강경한 입장도 좀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뭐 이런 북한이 지금 대화에 관심도 없는데 계속 우리만 문을 두드리고 라블컵을 보내고 하면 뭐 그것이 결국은 대화 재개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저는 딱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1년 전쯤에 저 무인기 좀 우리가 보냈잖아요. 아 러브콜이에요 그거? 아니 근데 그게 고백 공격 아니야 이쯤 되면? 왜 북한에서는 아무 대응을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아니 대응했죠 그때 네. 북한이 그 무인기 오자마자 그걸 사진으로 네, 찍어서 네. 신문에 그때 대문짝만 하겠죠. 대대적으로 이거 했고 이렇게 도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상대 지역에 무인기를 먼저 들여보낸 건 북한입니다. 그렇죠. 뭐 용산에 북한은 뭐 먼저 한두 왔으니까. 번도 아니고 네. 여러 번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들여보내고 실제 도발은 저들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무인기가 들어왔다고 이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물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그 평화롭게 지내서 서로 무인기를 보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북한이 먼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우리 대통령 저 용산 상공에까지 무인기 서울에까지 네. 이렇게 그것도 대낮에
이렇게 들여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비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보냈을 때 우리도 보내는 게 그렇죠. 맞다. 그래서 그래서 북한을 자제시키고 자극시키고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이 들여보낸 비행기 그때 무인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전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여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조사하고 어떻게 무인기가 들어갔고 뭐 지금 몽땅 다 까발켜 가지고 군 내부의 동작 원리와 비밀까지도 지금 모조리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이번에 했던 거는 단순한 군사 보복 성격이 아니고 어떤 북한의 또 다른 보복성 공격을 의도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에 의하면 우리 북한도 알아요. 우리 무인기가 이제 그 뭐 예. 북한의 뭐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 남북 관계를 볼 때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왜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면 지금 북한은 생각이 다 어디가 있냐? 러시아에 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북한군이 가 있고 무기가 생산되는 거 거기에 몽땅 다 가서 지금 거기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왜 한반도 상황을 긴장시켜 가지고 러시아에 가 있는 군대도 다시 다 북한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북한으로는 이거 저로에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인기를 들여보는 데서 그 다음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군사적인 뭐 도발로 이것도 아니고 북한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바빠서 그냥 오물풍선 정도 좀 보내주고 자기 이제로 러시아하고 이런 거. 예. 정치는 다시 안 하세요? 갑자기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정치할 거다 말 거다는 조금 바뀌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정치인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북한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세요? 아, 북한하고 연락한다는 건 너무 그 질문이 아니라 죄송해요. 질문이 아니라 그는- 북한의 어쨌든 그거는, 동향을 예. 계속 파악하는 그건 대단히 예민한 예. 일 때문에 그건 좀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시면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신 분들하고 한 10년 전, 20년 전 나오신 분들하고 느끼는 게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 접경지대랑 연락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동향 파악을 파악을 한 나이는 하신다. 있겠지만 지금 지금 내 이거는 통째로 명백해요. 나오는 거예요. 몸을 명백한가 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많은 분들이 네. 여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예. 북한에 들어보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네. 뭐 휴전선으로 뭐 고풍선에 그렇게 전단에 만들어 들어보내 그건 아니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거치나요? 거기에 네. 또 지인들이 있고 브로커들이 있고. 연결되니까 브로커들을 통해서 네. 이제 들어가고 또 가족들한테서는 돈 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또 연락도 연락도 오고 오고 휴대폰 통화도 하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네. 여기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자기가 얻은 소득의 상당한 부분은 다시 또 북한으로 들어가서 가족 친척들한테 또 가닿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네. 다들 부러워하죠 북한에서는.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거 다 본다고 아, 하잖아요. 보는 장마당에 정도가 USB가 아니라 다 풀린다고 보는 하던데. 정도가 아니라 뭐 북한 젊은이들은 다 네. 여기에 노래도 지금 듣고. 다 중독돼 있다고 네. 보면 되는 중독이요.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 사람 치고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안 보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한 한 번 번만 보고 본 안 본 사람. 사람은 없어요. 아 근데 김정은이 그 이제 막 이게 장마당 유통되고 하니까 날라리풍 퇴폐문화 막 보는 사람은 뭐 다 아니 그 제가 봤을 아니, 때는 했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저보다 더 많이 봅니다. 인간은요 조금 하지 이제는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애들 보고 컴퓨터 놓고 게임하지 마 부모가 요구하면 오히려 더 해요. 그 단속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북한도 이제 그럼. 집에 고이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 있는 집이 상당수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지금 그런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영화 보지 말라고 계속 예. 와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검열을 하고 하지만 더 봐, 더. 그거 하면 할수록 더 보는 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뭐 그런 거 이제 유포스킨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멀리 얻어서 봤다라는 건 처벌 수위가 낮아요. 그런데 그걸 돈벌이 유통시키는. 목적으로 팔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지역 공개 처형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공포심을 느끼면서 아이고 나도 저러다가 큰일 나게나 안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느 정도 재미날 게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볼까. 네. 네. 북한도 VPN 되나? 네. 북한에 다 그래서 되겠지. 예, 북플릭스라고 있대요. 북플릭스. 네, 넷플릭스를 대신하는 네. 북튜브도 있나요? 북튜브. 우리 것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북한에서 혹시 양파 껍질도 드셔보셨을까요? 양파 껍질은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즘 남한에서는 아주 특산품인데요. 남조선에선 난립니다. 그러게. 양파 껍질 차가. 나 그러게 난 그래서 이게 왜 차가 왜 갑자기 양파 껍질로 가는가 난 지금. 요게 이제 양파 껍질에 네.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이 뛰어난 그러니까 안 늙게 해주는 늙지 않게 해주는 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난 아이 때부터 양파를 먹을 때는 껍질은 다 버렸거든요. 이제. 그래요? 부자셨네요. 양파 껍질은 원래 양파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껍질 따로 벗겨서 말려서 육수도 내고 물도 내서 먹고 그렇지. 아, 그랬구나. 남한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게 양파 껍질 가지고 이제 차도 만드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양파 껍질에 양파 안에보다 한 9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양파 맞아요. 껍질에. 모든 영양분 다 껍질에 있어요. 네, 지금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병이 돌파된 양파 껍질차 매일매일 물처럼 가볍게 이게 이것도 하나 주는 건가요? 네, 드세요, 맞아, 맞아. 드세요. 저희 네. 장바닥에 여기 지금 납품하려고. 여기 출연하니까 뭐 상품 많이 주네 이거. 예? 네. 저희도 북한 진출 꿈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장을만 여의도 파격 이벤트로 스토어 알림받기 버튼 눌러주시면 세 박스 구매 시에 50%나 할인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전용 링크에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근데 한번 맛보시면 정말 이렇게 양파 껍질이 맛있는지. 왜냐면 양파 냄새가 안 나요. 은은해요, 은은. 그냥 그 17차 아시죠? 구수합니다. 요거에 네. 이게 색깔은 양파 껍질 색깔인데. 네. 약간 우리면 그런데 요런 색이 나죠. 구수한 약간 보리차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향이 좀 납니다. 우리 근데 이거 차를 만들 정도로 양파 껍질이 많이 나올까요? 그럼요. 중국집 양파를 엄청 엄청 먹으니까. 네, 양파를 양파 많이 엄청 양파 껍질이 또 이제 뭐 공장 같은 데서도 깐 양파 같은 거 많이 이제 또 판매하니까 그때 이제 또 많이 구수한 맛이 있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구수한 맛입니다. 자, 우리 태영호 전 처장님, 저는 이제 전 의원님이 더 이제 편하겠는데. 그럼 뭐 처장도 좋고 의원도 좋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통일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금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네. 계신 거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뭐 이 통일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또 아니면 우리 민족이라는 그 어떤 정체성 이런 것에 있어서도 또 필요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또 열심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아마 젊은 세대들도 조금 더 그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이제 요 끝나고 가서 드시죠. 식사하려고요. 끝나고. 예. 아유. 식사들 지금 못 하고 계속 11시부터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우리 저 예. 기자분들 네. 저 식사 좀 사주시고요. 예. 빨리 끝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네. 예. 자, 우리 태영호 전 의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 두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